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성곽연구소 심광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역시 그 진주는 문화의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진주성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 25분 동안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은 익히 그 가치가 워낙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63년도에 사적으로 지정을 될 때도 이미 사적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진주성 촉성루와 이 논계에 관한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성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진주성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변화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 진주성이 과연 이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 대한민국 이 한 사람으로서 진주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배경과 축성 과정 그리고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진주성이 가야성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야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그 소국을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소국의 중심지마다 왕성이 설치되고 왕성과 방어성이 만들어지면서 인접한 곳에 큰 고분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는 고순시국이니 이런 별랑노국이니 하는 변진의 여러 국 중에 소국으로 위치가 비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강변에 아주 방어력이 출중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혹시 가야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인접 지역에 수정봉 고분과 옥봉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가야성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대가야 멸망 이후에 신라는 순식간에 대가야가 점유했던 전북 지역, 그 다음에 이 경상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남해와 거제도까지 순식간에 진출을 해서 많은 성들을 쌓아서 영토화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물론 이 진주도 562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신라가 진출을 해서 신라의 영토 안에 포함시켰을 텐데, 그러면 신라의 방어시설은 없었을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또 하나의 역사적 변곡점이 벌어지는 게 663년에 백제 거열성을 신라가 차지를 하고 거기다가 거열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거열주는 거창 일대에 그 거열산성이 있었다라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거열주의 취소가 나중에는 이제 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야와 신라 그리고 백제의 성과 관계되는 없을까라는 것이 지금까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는 진주성 일대에서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방 이후부터 해서 거의 한 7, 80년 동안 발굴된 것이 고작 12건에 지나지 않는데, 이 성 내부와 성 외부를 통틀어서 진주성과 관련된 발굴조사는 1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건의 발굴조사에서 지금까지 가야, 신라, 백제와 관련된 유물은 거의 출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결국 거기에 누군가가 거주했다면 시간이 지나도 파편이라도 나올 텐데 파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가야, 신라, 백제 때는 이 진주성 이 일대에는 결국은 중요한 어떤 시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주 외곽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혹시 아시나요? 진주 시민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진주에 무려 21개의 산성이 있습니다. 물론 진주성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진주시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진주시 소재하는 성곽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표조사나 정밀조사만 이루어지더라도 이 성들의 성격이라든가 축성 주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 다 임진왜란 당시의 성곽과 결부시어서 이 성들의 성격을 갖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주변에 있는 함안이라든가 뭐 의령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성곽들의 축조 시기의 다양성을 고려하게 되면은 진주성 일대, 그 진주 일대에서 나오는 성들도 결국 축조 주체가 가야일 수도 있고 백제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성곽들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진주의 역사를 우리가 재구성하고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그 선제 과업 중에 하나가 이 진주에 소재하는 성곽들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가 역사의 그 중심 무대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통일신라 시기의 강주 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5년 685년에 거열주를 나누어서 그 청주를 설치하게 되는데 청주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청주가 경도왕 때의 강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주의 치소가 진주라는 내용으로 이제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진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강주가 설치됨으로써 구주가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구주에는 다 치소성이 설치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그 주의 치소를 방어하는 핵심적인 치소성이 설치되는데 지금까지 치소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성이 이 강주, 이 진주에 있는 이 강주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그 주의 치소성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성들이다 보니까 대체로 2km 정도 내외의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돌로 아주 정교하게 가공한 성돌이 사용된 석축성입니다. 그런데 진주성은 그 조선시대 그 다음에 그 고려시대 말에 만들어진 석성이다 보니까 통일기에 만들어진 석성하고는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 이때 만들어진 이 강주의 치소성은 진주성의 원래 모습인 토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성의 초축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진주성을 언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진주성이 통일신라 시기의 강주의 치소성이었겠는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대첩광장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대 전체를 다 발굴했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성곽의 흔적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곽보다는 오히려 도시를 만들었던 도시의 가로망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 구주에는 그 인구와 물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고대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통일신라 시기에 각 주에다가 만들었던 도시계획의 흔적들이 이 대첩광장 부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그 대첩광장 부지에서 나온 이 성벽 외성 쪽 부분 방향과 평행하고 있는 길다란 그 배수시설입니다. 이 배수시설과 함께 나온 기와들을 보면은 저 당시에 그 저런 기와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관아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아주 국가의 핵심적인 시설 아니면은 저런 기와가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기와들이 배수시설이 있는 곳에 다량으로 출토가 됐고요. 이 배수시설은 결국은 구주의 그 방디의 극히 일부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박태호 선생이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진주에도 그 경주라든가 아니면은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 방디가 만들어진 고대 도시가 조성됐을 가능성을 얘기했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 대첩광장 북측, 지금 이렇게 펜스 쳐놓은 그 부지 길쭉하게 파여진 곳을 갖다가 좁은 2-3m밖에 안 되는 곳을 발굴을 했는데 저기 보니까 목책 이렇게 희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목책 흔적입니다. 목책들이 쫙 그 길을 따라서 돼 있고 그 앞쪽에 지금 16구에 달하는 인골들이 집중으로 출토가 되는데 전체 인골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인골인데요. 왜냐하면 더 발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인골들이 다 타살당한 인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경주연구소에서 분석 중에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어떤 국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집중 그 살해당해서 이 매몰된 그런 그 인골들이라고 지금 그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보면은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견훤열전에 보면은 견훤이 군사를 몰래 보내서 강주를 습격해서 300명을 갖다가 그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칭의가 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기 칭의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토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책 같은 방어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 급습을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 진주성이 이제 그 발견된 것인데요. 이 그 성벽을 조사하다 보니까 성벽과 선형을 달리하는 곳에 토성의 흔적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보면은 돌처럼 보이는 보이는데 이게 바로 토성의 기단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그 고려가 건국되면서부터는 그 통일신라까지 만들어진 석성 대신에 다 토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주의 치소도 마찬가지고 부목군현의 그 군성 현성들을 다 토성화시키는 작업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마도 이 강주의 치소에도 이 토성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토성의 이 기단 성렬과 그다음에 이 안에 쌓았던 흙 안에서 나온 유물들이 바로 이런 유물들입니다. 고려시대 자기가 나오고요. 고려시대 기화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토성의 축조 시기는 이 자기나 기화보다 빠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첩광장 부분에 대한 발굴 조사로 인해서 우리는 진주성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주성은 고려시대 10세기나 아니면 12세기 정확히 한 거는 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진주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토성으로 돼 있던 것들이 이제 고려 우왕 때의 석성으로 개축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한 어떤 그 선각자가 남겨놓은 기록이 얼마나 후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하륜이 그 성문기를 남긴 게 친증 동국여지 승남에 있는데 거기에 이 진주성을 석축으로 개축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이제 김광중이 석성으로 개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둘레는 800보였다는 그 둘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시기차가 있지만 관찬자로인 경상도 지리지에 의하면은 진주읍성이 석축인데 둘레가 726보 4척이라는 명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26보 4척이 얼마의 길이인지를 알면은 그 당시의 성이 둘레가 어디를 어떻게 아울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경상도 지리지, 그다음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는 모든 성곽의 둘레는 보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건 원래 두 걸음을 한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의 기준은 보통 6자를 한 보로 하는데 그 자의 길이가 뭐냐에 따라서 그 한 보의 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조선 초기의 기록에 나오는 한 보의 길이는 포백척 6자를 한 보로 했습니다. 포백척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황종척의 1척 3촌 4푼 8리를 포백척 한자로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46.7cm가 포백척 한자. 그러니까 이 그 마포의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726보 4척을 환산하니까 2075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문기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하륜이 올라서 바라봤던 그 석축으로 개축된 진주성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해자를 둘러인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이 그 고려시대 말기 그리고 조선 초기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의 진주성의 모습은
요 그림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다가 여기 저기 토종이 석성하고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돼 있던 모습들이 조선시대의 초기에서 중기까지 그대로 진주석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활용이 됐던 그런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말기에 석성으로 개축된 읍성들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진주성과 그 다음에 이 김해읍성, 이 4,000척이 넘는 그런 아주 대규모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큰 이 읍성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고려 말기에 석성으로 개축된 진주성이 어떻게 쌓여졌는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려시대의 축성 기법과 조선 초기의 읍성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연계된가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축성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진주성에서 확인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말기의 어떤 그런 축성법의 특징들, 지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큰 돌로 이렇게 세워 쌓기 하거나 눕혀 쌓기 한 이런 양상들이 놀랍게도 조선 초기에 읍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봤을 때, 이 조선 초기의 읍성들은 고려시대의 축성법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진주성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주성 대첩광장 쪽에서 확인된 성벽 중에 가장 잘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높이가 6m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하단부하고 그 다음에 중단부하고 상단부가 돌의 형태가 다 다르죠. 이게 기술의 차이가 성벽이 보수될 때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단부에 큰 돌들을 세워 쌓거나 눕기 쌓기 하고, 위에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석들로 쌓고, 위에는 잘 가공된 돌들로 쌓았는데, 제일 위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위에 것들은 숙종대에 만들어진 수축 성벽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숙종대 수축 성벽들은 전국적으로 숙종대에 만들어진 성들은 다 동일하게 저런 모습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돌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명문 성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축성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선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축성 기술을 집약시켜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성곽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축성법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토목 기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 초기에 이제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고려 시대에는, 그리고 조선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 평지성으로서는 대규모 적을 방어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곳에다가 반드시 입보성을 선정해 놓고 대규모 적들이 오게 되면은 가서 피난하는 피난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의 관계가 대단히 불안했기 때문에 언제 명의 대군이 조선을 침공하기 몰랐기 때문에 태조 때의 경상도 지역에 하고 전라도 지역에 아주 높은 산에 있는 큰 성들을 갖다 수축을 해서 피난하기 위한 성을 만들어 놨었는데, 각 주군별로도 이렇게 피난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송대산성이 바로 이 진주성의 피난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창고를 짓고 평상시에 많은 군량미를 저축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피난할 수 있도록 했던 산성이 바로 송대산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둘레하고 실직이 해서 나온 둘레가 거의 동일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송대산성은 전 송대산성으로 경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이 그냥 송대산성으로 확정해서 변경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흥미로운 것은 바로 하륜의 성문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 진주성에서는 왜구가 치러들 때 이 송대산성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산청에 있는 백마산성, 그 당시에는 강산군 산성으로 불려졌는데, 이 산청에 있는 백마산성으로 피난했던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 그 송대산성은 왜구가 스스로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길목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진주성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주성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피난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진주성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경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진주성의 그 예를 들어서 향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진주성의 어떤 그런 원형 경관을 갖다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주성이 그때 그 외에도 여러 번의 그 수개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개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선조 24년 1591년 아까도 그 문화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임진을 한 바로 직전에 전국적으로 많은 성들이 수개축되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언제 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들이 수개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진주성은 이 고려 말기에 그 진주성에서 엄청나게 동쪽으로 확장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진양지의 가방 재현으로 이제 성의 제방을 쌓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존 연구 성과를 보면은 지금 그 조선시대 후기의 진주성보다는 동쪽으로 많이 확장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전체 둘레를 갖다가 환산을 하면 약 2,750m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그 조선 후기의 진주성 바깥쪽에 있는 성들은 아직까지 흔적이 전혀 확인이 되질 않아서 어떻게 쌓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조선에 이게 1591년에 쌓은 성을 기준으로 만약에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성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자료적인 측면으로 조사를 해서 규모를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591년이 아니고요. 선조 36년에 이제 1603년이죠. 그러니까 하포성에 있던 경상도 우변형을 이제 진주성으로 이전하면서 한동안은 진주성이 그 목사가 주둔하는 일종의 치소이기도 하고 그 병영이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 한 10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그 진주목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진주성은 병영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내성이 만들어지면서 진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이 내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진주성은 결국은 이 바깥쪽 둘레에 있는 성이 원래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주도서에는 우병영성에 대한 그 정확한 그 길이를 남기기 위해서 세 가지 척도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보척, 그 다음에 하나는 장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척 해야 되는 그 척도로 나눠졌는데 여지도에서는 그 둘레가 내성의 둘레는 386보 1930척, 그 다음에 외성의 둘레는 2066보 1330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측을 해보면은 추정치를 내성은 474m, 외성은 2580m가 나오는데 여지도서에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지도의 기록상에 한 보를 갖다가 주척 5보로 한 것은 오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류죠. 왜냐하면 화성성역 위기에는 한 보는 주척 6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주척 6척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확히 환산치하고 지금 실측치가 거의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산치와 실측치를 갖다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은 한 보의 길이를 주척 6척을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동영상 자료에도 잘 된 것처럼 지금 이 지적도상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양상을 고려하게 되면 진주성의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모습은 요 지금 이 빨간 선으로 둘러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해자가 둘러져 있는 그 모습이 그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그 실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성으로 구분이 돼서 내성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내성과 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둘레가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발굴주사에서도 각각 구간, 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벽의 선형들이 나와서 이 외성의 전체 둘레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주성의 원형 경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이 그 방향 자체를 앞으로 저는 그 진주성이 가지는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그 원형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충분히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이게 여지도소에 있는 이 진주성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성이 갖춰야 될, 방어성이 갖춰야 될 핵심적인 시설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성의 성문과 옹성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성문들, 그 다음에 이 수문들, 그 다음에 이 포루가 다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소 건물인 성난도 위치가 정확히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연못도 규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연못도 4개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적의 화공이라든가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그 기본적인 이 시설들이 어떻게든 재현되거나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성곽이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일률적으로 이제 그 진주성 정화 작업 때 복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진주성 그 축성 과정에서 남아 있었던 각 시기별 특징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획일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내성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축성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숙종대 그 축성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바뜻바뜻하게 이렇게 가공된 성돌로 크게 만들어서 적의 대포를 쏴더라도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공된 성돌이 사용되고, 지금 제가 확인한 건 3군데지만 저렇게 명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언제 누가 축성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서 이 숙종대에 쌓은 성벽 구간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주성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진주성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진주성 그 훼손과 정화 사업을 통한 경관 회복 노력 부분은 분명히 가치가 재평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오개혁 이후에 진주성이 급격하게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고 1906년에 동장대 붕괴되고 1910년도에 진주성 성도를 빼다가 대사지를 메우는 그 대지를 조성하는 그런 그 진주성 훼손이 전개되는데, 그 이후에 그 엄청나게 진주성 내부가 무질서하게 그냥 난립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 진주성 정화 사업을 통해서 해결한 노력들은 진짜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진주성 정화 사업에는 성벽 1173m가 복원이 됐고요. 촉성로와 북안문 복원, 성내 순환도로가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2차 진주성 정화 사업은 79년에서 80년 2년 동안 전개가 되는데 성 안에 있는 민가 751동이 2년 만에 다 철거가 되고 16,394평이 다 일괄적으로 보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행정력의 기적을 갖다 보여준 것이 2차 정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당시에는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그 81년부터 84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됐는데 그 성벽 490m가 복원이 됐고요. 이때 국립진주박물관이 그 84년 11월 2일 날 개관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무려 70년부터 84년까지 약 15년 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어진 그런 양상을 고려하면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당시에 어떤 그 진주성 정화 사업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자료화해야 나중에 진주성의 가치를 갖다가 입증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자료들 뭐 진주시라든가 하는데 요청해서 이 자료를 다 모아서
이 진주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과업 중에 하나가 진주성 정화 사업과 관련된 그 서류 하나,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다 모아서 자료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장의 사진이 결국은 말해주는 부분인데요. 결국 그 사이에 이랬던 것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행정력의 기적, 이것은 결국은 결국 방향성만 맞고 결국은 모두가 다 어떤 동력을 얻게 되면은 앞으로 외성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것들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 진주성 정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진주성은 우리나라 축성사의 보고, 축성기술사의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축성 연대가 나오고 축성과 관련된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과 걸맞는 축성법을 갖다 접목시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약 2182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성곽 기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진주성이 가지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된 발굴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될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진주성은 완전 무결하고 견고하고 방어력이 뛰어난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진주성 전투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진주성의 입지라든가 이 축성에는 당대의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다 반영이 돼 있고 기술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성은 단순히 그 성 자체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재검토돼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성은 평지성이면서 산성의 방어력을 갖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화성을 만들었던 정조가 직접 언급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성록이라고 하는 왕의 일기입니다. 임금의 일기인데요. 정조 18년 갑인년 1794년 10월 19일자에 보면은 지금의 화성제도는 진주성을 모방하여 견고하고 완전 무결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화성은 우리나라의 전 축성의 역사가 만드는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축성 기술과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것인데 그 화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조하고 전범으로 여겼던 그 성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완전 무결한 그 성으로 평가받았던 성이 바로 진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을 원래의 원형 영관을 회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